이렇게 바쁜 중에도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키우는데 마을이 필요한데 마을을 우리가 형성할 그런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행사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게 아닌가. 제가 아이들한테도 이제 축구 모임을 오랫동안 홈스쿨링 하면서 다닌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가기 싫다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 참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제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늘 이제 자리를 채워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바쁘셔서 못 오시는 분들은 꼭 동영상을 보시고 이제 내용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기독교적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온전한 훈련입니다. 이 잠언 22장 6절은 마땅히 아이가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근데 이게 가르치라 하니까 잘 안 와닿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를 보시면 train up이라고 그래요. train up. train 하면 이제 우리가 기차만 알고 있지만 동사의 뜻으로 훈련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닝 한다 그러잖아요. 그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train up a child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의미가 훨씬 다가옵니다. 가르친다, 훈련한다. 뭔가 다르죠. 그래서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아이를 훈련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짚어야 할 주제 이렇게 6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자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이제 샬롬 메이슨이 말한 교육의 3가지 도구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생명과 분위기. 네, 생명은 여기서 이제 살아있는 책을 말하는 거고 분위기라는 것은 이제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가 풍기는 인격, 분위기, 교육자가 풍기는 그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훈련이 되겠습니다. 훈련이요. 지금 오늘의 이제 주제가 훈련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인간을 이해할 때 아이는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인이라는 말은 동물한테는 쓰지 않아요. 사자가 그 사슴을 뜯어먹는다고 해서 살인이다, 뭐 사륙이다 하지 않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능력이 있는 피조물한테만 성립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죄인이란 말은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도덕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샬롬 메이슨은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도덕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실행 능력은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이제 난관이죠. 판단 능력은 그렇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은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습관을 따라 이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이스크림이 해롭다고 우리가 배우지만 실제로는 습관을 따라 살게 됩니다. 습관은 그래서 제2의 천성이라고 하죠. 이제 성품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 성품에 미국에서 출판된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막 동작까지 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성품을 막 암송시키고 하거든요. 이제 경청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경청을 많이 가르치는데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상대방이나 그 대상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동작으로 달달달 외우게 하거든요. 이제 알았으니까 아이들은 집중해야 되잖아요. 경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행동은 행동대로 해요. 그래서 아는 것과 행동이 전혀 딴판으로 이제 사는 게 사람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훈련은 그러면 훈련의 목적은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데 있습니다. 근데 좋은 습관을 길러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습관을 길러주지 않으면 나쁜 습관이 자리 잡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습관은 분투해야 되지만 나쁜 습관은 가만히 두면 들어지는 게 나쁜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스마트폰 기기에 대해서도 이제 좋은 분의 강의를 잠시 듣겠지만 그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의 강의를 듣겠지만 사람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사람과 이 동물의 다른 피조물과의 다른 점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의지하면 이 자유의지란 말 속에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말한 건데 자유의지는 사람은 좋아하는 거, 나를 기쁘게 하는 것만을 선택할 자유의지만을 갖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이것이 저는 신학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나의 도파민을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세대는 도파민 중독 세대라고 하죠. 그리고 그 도파민을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이제 많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우리의 이제 어려움입니다. 저는 훈련은 악기를 가르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악기를 가르치는 거하고 제가 자주 비유를 하냐면 그냥 가르치는 거하고는 달라요.
저절로 될 거야. 악기를 바이올린을 사주면서 항상 바이올린을 옆에 두면 아이가 어느 날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책을 많이 사주면 아이가 책을 잘 읽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이론적인 설명을 막 하는 거죠. 왜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하면 네가 미래에 어떻게 되고 막 설명을 합니다. 인생 막 후반까지 가면서. 근데 아이가 이제 다 이해하죠. 하지만은 그런 이론적인 설명만으로 훈련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훈련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설명만으로 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각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힘은 이렇게 빼는 거다. 아무리 책을 읽고 교사의 설명만 들어도 아이는 악기를 그렇게 연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악기를 하는데 또 유사한 점이 뭐냐면 익숙해질 때까지 매일 같은 동작을 연습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의 핵심은 매일 같은 동작을 연습시키는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훈련이 아니에요. 자, 훈련의 기능. 이제 훈련은 그렇습니다. 보조적인 은혜의 수단일 뿐이에요. 훈련을 잘해서 이 아이가 인격적인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그 사람이 신자가 되진 않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대단한 훈련도 사람의 죄성을 제거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 많이 봐요. 회심을 했지만 자신의 옛날의 악습을 끊지 못해서 끊임없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담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덜컹거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다른 비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그렇게 예수 믿을 거면 내가 믿겠다. 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게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의 솔직한 모습이고, 우리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훈련의 기능은 인생의 덜컹거림을 줄여주는 그 기차 선로와 같다. 그래서 이제 선로를 한번 쫙 깔아주면 그 길대로 가는데 수월하다는 거죠.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이제 길러줍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방종한 삶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이제 기능인 거죠. 기능인 거예요. 그 다음에 훈련이 아닌 것을 한번 짚어보면 또 훈련이 무엇인지 이해를 또 도울 수 있는데요. 이제 태만하게 아이들을 방치하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회심하면은 다 돼. 결국 회심하면 끝나. 그러니까 일단 너무 안달복달 하지 마.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열심히 내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준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집회나 교회 봉사나,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 일을 폄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그 돈을 벌겠다고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 그때 초창기였는데 일찌감치 시작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웹 디자인을 하던 사람이어가지고 남 때문에 물건 뒤로 다니고 막 제품 사진 막 조명 설치해가지고 찍고 막 후기 올리고 배송하고 이런 일을 막 정신이 쏙 빠져서 하던 때가 있었어요. 뭘 하면 제가 이제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아이가 이제 한 2살, 3살 그랬어요. 큰 아이가. 근데 이제 어느 분이 그 잠옷실에서 아이를 너무 잘 다루시는 거예요. 그 아이도 우리 아이랑 비슷한데.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아이를 다루세요? 그랬더니 책 하나를 딱 준 게 온전한 훈련, 기쁨으로 크는 자녀였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제가 이제 집에 가서 바로 봤어요. 책을 이제 워낙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다행이었죠. 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경고의 말을 그 사모님이 하셨어요. 당신이 어린 아이를 둔 젊은 엄마라면 하나님의 일을 사탄에게 주어도 좋다. 아이보다 더 우선시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정말로 제 인생에 가장 큰 전환점을 준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2개월 안에 쇼핑몰을 접었어요. 그때 쇼핑몰 접고 돌아오는데 버스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제가 결단을 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 일이 나한테 되게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나 결단해서 나는 뭐 실행 잘한 사람인가. 근데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피땀 흘려 한 그걸 내가 이렇게 한순간에 팔아버리고 애를 키운다고 내가 집에 있는 게 맞아? 막 이런 온갖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그다음에 한바탕 폭탄을 퍼붓듯 화를 쏟아내는 거. 제가 이거 큰애한테 정말 많이 했어요. 5학년까지 이 짓을 하다가 이제 회개를 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아이가 계속 부적절하고 하지 말라는 행동을 반복하고 100번, 수백 번 하죠. 1000번도 더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참다가 꼭지가 돌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그 소리를 지르고 막 책상을 두드리고 막 손목이 나가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아이는 전혀 훈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쩔 때 아이들이 정말 잘못하면 언성을 높여서 야단을 쳐야 됩니다. 따끔하게 정신 못 차리고 막 버릇없는 태도를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신 안 차려 하고 이제 소리 한 번씩 질러줘야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걸 절대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것은 훈련이 아니란 얘기예요. 훈련과는 구분하셔라. 그것도 당연히 하지만 훈련을 하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잔소리를 통해 훈련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너가 피해주지, 이렇게 하면서 잔소리 할 수 있죠. 당연히 아이들은 이제 잔소리를 들으면서 잘하는 건데, 이 잔소리와 이 한바탕의 화가
훈련까지 연결이 안 된다는 게 이제 우리가 더 나가야 할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이유를 알면 고칠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이유를 설명을 계속해 주는 거예요. 정말 아이는 갑자기 집중력 흐려지거든요. 엄마가 한 2, 3분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초점도 흐려지고 머릿속엔 딴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잔소리는 정말 얼마나 효과가 없는지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징계만으로 훈련하는 것도 이제 문제예요. 이제 훈련을 하겠답시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부적절한 행동할 때마다 벌을 주는 거야. 그럼 하루 종일 나는 아이 벌만 주고 아이는 하루 종일 나한테 벌만 받아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깨지는 거죠. 자, 그러면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단호하면서 온유하게 훈련해야 됩니다. 이제 훈련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맨날 벌 받는 일 이렇게 이제 인상이 박히면 그 훈련 뭐 좋겠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훈련을 기분 좋게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되게 기술이 필요하죠. 그리고 솔직하고 부드러운 태도는 나약함이 아니라 이제 힘을 나타낸다 이런 말을 썼는데 솔직히 이제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아요. 되게 세게 구는 아이들, 되게 세게 구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은 마음이 되게 약하고 그거에 대한 방어 기제입니다. 오히려 진짜로 강한 사람은 어느 순간에든 침착하고 온유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도 그걸 알아요. 엄마가 화를 내는 순간 뭔가 엄마가 이제 흔들리고 있다 이런 거 다 눈치채게 되죠.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한두 번으로는 안 돼요. 악기를 보통은 한 6개월 하고 그만두고 1년 하고 그만두고 뭐 세 악기를 피아노 배웠다, 바이올린 배웠다, 첼로 배웠다, 클라리넷 배웠다 이렇게 타는 아이들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속성을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지속성을 오래 지속해야 일정 수준에 오른다는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내가 흥미가 떨어져서 더 흥미 있는 거 하면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제 자신의 흥미를 갈아타게 되죠. 근데 이것을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어떠한 일을 성취하고 훈련을 도달하는 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아까 그 징계만으로 그럼 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이제 헷갈리잖아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뒤에 구체적인 사례에서 제가 나누겠지만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이제 홈스쿨 모임을 이렇게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훈련의 전문가가 계셨어요. 다행히 그 목사님을 만난 것도 저한테는 참 큰 행운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입 엄마들을 딱 앉혀놓고 자 어머니 오늘부터 이제 홈스쿨링 하시면 아이를 훈련하지 않으면 아이를 집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서 자 훈련하는 기술 하나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러더니 앉혀놓고 누가 아이 이름을 물어봐요. 너 이름 뭐야? 그랬더니 이제 뭐 준이다 그러면 준이 박준이 내가 이렇게 부르면 네 목사님 하고 나한테 나오렴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래서 네 걔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준이 하면 네 목사님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유 잘했다 하고 투닥투닥 해줘요. 다시 들여보내. 다시 한다. 박준이 하면 얘가 또 나와요. 잘했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를 보여주면서 어머니들, 아버지들 집에 가셔서 오늘 이렇게 아이를 부르면 네 엄마, 네 아빠 하면서 나오는 것을 계획을 세우세요. 하루에 한 20개, 30번 이렇게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숫자 세는 거 있잖아요. 그 발을 정자 쓰든지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20번을 이렇게 하는지를 표시를 해가지고 누구야 하고 부르는데 그 스킬을 가르쳐 주는데 아이가 엄마한테 집중해 있을 때 부르지 말래요. 막 자기 일에 막 레고 갖고 놀고 막 책 읽고 있고 이렇게 정신이 홀딱 딴 데 빠져 있을 때 누구야 불렀는데 바로 오게 하는 거죠. 왔을 때 엄청 쓰담쓰담 해주고 칭찬해주고 엉덩이 토닥토닥 해주고 못하면 이제 징계를 내려야 돼요. 그 목사님은 그 아이들이 다 컸는데도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어떤 아이한테 뭘 자기 자녀였던 것 같아요. 중학생인데도 뭘 했는데 잘 안 하면 이리 와 그러면 머리를 이렇게 탁 꼬막을 때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체벌을 좀 많이 하던 때고 근데 그냥 꼬막 한 대 탁 때리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이렇게 자기 집은 이렇게 하고 와야 된대요. 이렇게 머리를. 저도 이제 이렇게 꼬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박준영 지금 대답 바로 안 했어. 이리 와. 이제 탁 때리고 이제 하는데 그럼 꼬막 때리는 일이 얼마나 갈까요? 제가 한 일주일만 그걸 일관성 있게 하잖아요. 아이들은 하루 이틀이면 다 고쳐져요. 바로 내 엄마 하고 옵니다. 내 엄마. 이게 기계적으로. 누구야? 그럼 내 엄마 하고 바로 오게. 이거는 아이들의 안전에도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읽은 책에서 이제 나왔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의 지식에 즉각 반응하게 해야지 그 안전에 위험한 상황에서도 아이를 빨리 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사례들도 그 책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즐거운 가운데서. 나중에 이따 사례 얘기할 때 제가 그 사례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애정에 의지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샬롬 메이슨이 한 얘기인데 우리는 막 그 특히 여자 엄마들이나 여자 교사들이 이런 거 자주 사용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샬롬 메이슨도 여자분이었는데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애들이 애정에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이러면서 막 죄책감을 막 불러일으키고 막 나약함을 나한테 막 보이고 막 사정을 하고 이렇게 아이들의 애정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또 그 교사나 엄마의 부응에 부합하기 위해서 막 그런 일들을 하는 동기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뤄야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너무 나가지고 아이를 잘못하면은 잡겠다. 그러면 이제 거리를 둬야 됩니다. 엄마가 지금 마음의 준비가 좀 안 됐다. 우리 거리를 두고 좀 시간을 갖자 하고 이제 보내는 게 나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존중하자. 이제 이거 은근히 아이들 존중 안 하는 엄마들 되게 많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 식당에서 이렇게 아이를 훈육하는 것도 아니면서 매를 따끔하게 때리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무시만 하고 비하하는 그런 태도를 아이들한테 보이는 엄마들을 봤을 때 되게 분노를 일으키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는 야단도 아니고 훈계도 아니고 그냥 아이에 대한 짜증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좀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가 삼을 때가 많은 거죠.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음을 이제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갑자기 또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제가 참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할 때마다 또 회개하고 반성하고 저런 얘기 다 해서 되게 잘할 줄 알았는데 안 그러는 거 많이 봤는데 이렇게 흉보실까 봐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제가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는데 그래도 자주 이렇게 원리와 원칙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자, 자녀를 존중하자. 이렇게 여기에서 제가 저번에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자녀 교육에 대한 팁을 하나 주셨는데 KO승을 하지 말고 판정승을 해라. 이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방에 애를 그냥 보내지 말고 네가 지금 말싸움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엄마가 이제 할 말 없지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묵사발 시키지 말고 조근조근 대화해서 판정승으로 아이를 설득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불순종하도록 하는 면허증을 주지 말자. 그래서 이제 순종을 바로 안 하는 것은 불순종으로 좀 간주하셔야 돼요. 이따가 할게. 뭐 왜 불러? 나중에 뭐 나 지금 바빠.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불순종으로 이제 근데 10대 아이들을 이걸 갑자기 하자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 아이들은 이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기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거 불순종이라고 이제 가르쳐 줘야 합니다. 자, 훈련의 사례를 좀 더 오히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하면은 아까 그 대답하는 훈련 그거 얘기했죠. 그다음에 인사 훈련도 저는 많이 시켰습니다. 이 인사 훈련은 제가 예전에 이랜드라는 회사를 한 5년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신입사원 교육을 되게 철저하게 하는데 새벽 6시에 출근을 해서 6시까지인데 6시에 지각을 한 2번 하면은 교육에서 탈락이 되거든요. 엄청 빡셌는데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뭐를 했냐면 뭐예요? 회사 건물 마당에 두 줄로 줄 맞춰서 서가지고 이제 마주 봐요. 그래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사를 워낙 강조했어요. 인사를 왜 해야 되는지, 인사의 원리, 뭐 인사의 법칙, 뭐 이런 거를 이제 자세하게는 이미 이론적인 건 저희가 교육을 다 태국에서 배웠거든요. 근데 그날은 하루 날을 잡아서 그날 하루 종일 인사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쪽으로 줄을 서가지고 겨울이었는데 그날을 정말 손발이 다 텄어요. 그 얼마나 추웠는지. 근데도 그 훈련 혹독한 그 신입사원 훈련을 받았는데 마주 보고서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한 이거 그 교관이 이거 있잖아요 수 세는 거 1000번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렸죠.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이제 했지만 어쨌든 스트레칭도 하고 하면서 자 우리 이번에는 말을 바꿔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10번. 자, 사랑합니다 합시다. 그러면 사랑합니다 10번 이렇게 계속 교관은 이제 세는 거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많은 말을 바꿔서 막 아이디어도 내라고요. 무슨 말로 인사할까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막 아이디어도 내고 해서 1000번을 하루 종일 인사를 하고 훈련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배겠죠. 얼마나 몸에 배라고 이런 훈련 프로그램을 넣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홈스쿨링 하면서 이걸 접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교육 그 청소하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다 서요. 10번씩 인사하는 거예요. 오늘은 감사합니다 하자. 하나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배꼽 인사를 셋이 서가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어딜 가나 인사를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어른들의 이쁨을 많이 받아요. 제가 야 다른 거 다 못해도 인사만 잘해도 진짜 절반 먹고 들어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게 인사 훈련을 시켰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왜 안 하냐 하고 야단을 치는 거야. 그렇게 매일 아침 계획을 세워서 기분 좋게 인사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뭔가. 그러니까 이 차이를 좀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예배 훈련이에요. 예배 훈련도 똑같아요.
예배를 안 드리고 누워 있고 자고 떠들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예배 시간에 이제 은혜를 못 받아요. 이 아이 단속하느라고 꼬집고 때리고 막 아니면 방치하고 방치하면 이제 또 남들 눈 보기에 막 얼굴이 낯이 뜨겁고 정말 그 큰 아이가 정말 산만하고 부산한 아이였는데 손발을 가만히 두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ADHD가 있다 그 당시에 사실 의심이 됐는데 검사는 안 했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대학생 이제 졸업 그 학기인데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 나 오늘 지금 ADHD 걔가 지금 교육 교직 이수까지 해가지고 교직에 관계된 걸 듣고 있나 봐요. 나 아무래도 ADHD인 것 같아. 카톡이 왔어요. 대학생 아들한테. 나도 의심은 했는데 검사해봐. 전문가가 알아. 네가 판단하지 마. 이제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요즘에 이제 교육학을 많이 교육학 배우는 내는 그 ADHD 그거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해요. 저도 이제 교육학을 해가지고 많이 듣게 되는데 그걸 듣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ADHD 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왜냐하면 누구나 그 ADHD 그 부산한 성향을 누구나 가지고 있죠. 완벽하게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왠지 그런 행동 나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한테 가서 정도를 받아보시면 아니다 이렇게 판명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의심이 되시면 그걸 받고 아니면 안 받으셔도 된다. 주변에 나이가 저보다 많은데 딸아이가 엄마랑 나랑은 분명히 ADHD라고 해서 작년에 검사를 받은 분을 제가 봤어요. 근데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아니시라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예배 훈련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예배 훈련을 하는데 이것도 그 제가 책에서 배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완벽하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완벽하게 예배를 뭐 잘 드렸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부산한 아들을 둔 엄마로서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신앙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근데 그 책에서 이제 팁을 줬어요. 조용히 앉아 있는 훈련을 시키도록 합니다. 소파에 아이들을 이제 앉혀둬요. 그래서 첫날은 5분만 앉아 있기.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장난감을 갖고 놀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하지 않고 그냥 심심하게 가만히 앉아 있는 훈련을 5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5분을 잘하면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너무 잘했어. 예배 훈련 끝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분이 익숙해지면은 한 2, 3일 있다가 오늘은 10분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10분. 그럼 이제 10분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옆에서 저도 아무것도 안 하긴 뭐해서 좀 책도 볼 때도 있고 나중에는 그 영어 틀어줬어요. 영어 동화. 그 정도는 틀어줬어요. 영어 동화. 근데 지루하잖아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10분 끝. 오늘 예배 훈련 너무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래서 20분까지 늘렸어요. 그래서 20분, 30분 정도는 목사님 설교가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찬양이랑 이런 걸 다 집중 못하는 건 아닌데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잘 어려운 설교를 듣는 게 이제 어려운데 20분, 30분까지 이렇게 이제 늘려가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쨌든 이제 제가 계획을 세워서 훈련한 것들 중에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출할 때 그 보호자와 거리 유지하는 훈련. 네, 이것도 이제 제가 책에서 배운 거예요. 아이가 이제 셋이 있다 보니까 그 막내가 태어났는데 얘네들이 이제 막 나오면 그냥 튕겨 나가는 그런 남자애들 둘에 막내가 딸이었어요. 근데 이제 얘를 의무차를 태고 나면 아들들은 이제 난리가 나죠. 저희 아이들이 큰 아이도 그렇지만 둘째 아이도 그렇고 정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이 여기 계실 수도 있는데 정말 부산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출을 하기가 겁나죠. 그러면 집에만 갇혀 있어야 되고 그럼 우울증 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홈스쿨을 한다고 애들 유치원도 안 보내고 데리고 있는데 그래도 외출은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제 게임처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세 걸음 하면 세 걸음을 유지하면서 아이들이 걸어오는 거예요. 엄마 옆을. 5걸음 하면 5걸음 조금 떨어져도 되죠. 좀 안전한 공원에 오면 10걸음 하면 이게 좀 더 흩어져서 놀아도 돼요. 그걸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 옆에 바싹 와야 돼요. 2걸음 하면 조금 이렇게 3걸음 막 이렇게 막 장난식으로 게임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게임하는 식으로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찍 재우는 훈련. 이것도 정말 저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하루 종일 아이들이랑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가르치고 이 모든 일을 홈스쿨링 하면서 하는데 아이들이 일찍 자지까지 않아. 그러면 이제 정말 사람이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찍 재우는 훈련이 너무 중요했는데 낮잠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큰애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가 잘 때까지 안고 있어요. 여기다 파스를 붙이면서 그 짓을 했는데 아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무게도 되게 많이 나가고. 그래서 이제 팔이 막 나가도록 아이를 안아서 재웠는데 그 둘째 때 그 책을 제가 그 잠옷실에서 그 책을 전해줬다는 분의 책을 봤는데 재우는 훈련이 있는 거예요. 와 대박. 그래서 이제 봤는데 낮잠을 재우는데요.
아이가 일어나면 엉덩이를 때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 또 일어나면 또 엉덩이를 때리세요. 그리고 다시 눕히세요. 누워 있어. 이렇게 일어나면 또 엉덩이 때리고 누워 있어. 이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큰 아이는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이제 하라고 하는데 둘째는 당연히 일어나서 엄마 몸도 타고 막 형도 타고 이러죠. 찰싹 때렸어요. 누워 있어. 처음에 애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더라고요. 돌전이었거든요. 기어다니는 아기.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런데 다시 시도하는 거죠. 대여섯 번은 시도해야 할 거예요. 찰싹 때려서 누워 있어. 찰싹 때려서 누워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일주일 했는데 정말 이제는 누워 있어 하면 안 일어나요. 신기했어요. 아, 이런 걸 내가 첫애 때 알았어야 되는데 둘째 때 알아가지고 첫애는 내가 너무 고생을 해서 팔 빠지는 줄 알았는데 막 이랬어요. 기저귀 갈 때도 똑같아요. 기저귀를 갈면 몸부림을 치면서 정말 전쟁 한바탕을 치르는 부모 엄마들 옆에서 보게 되는데 그냥 딱 찰싹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 돼요. 신기하죠? 마법 같아요. 저는 다섯 번은 뭐 그거 한 5일 한 달도 안 가요. 찰싹 때려야 돼. 근데 이제 하고 좀 어느 정도 느껴야죠. 장난하나 엄마가 나한테 이 정도는 아니고 아픔이 살짝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이렇게 볼펜을 하라고도 하더라고요. 성경책을 눈앞에 두래요. 기어다니는 아기 앞에. 그래서 그 아이가 성경책을 탁 만지는 순간 탁 때리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만지고 이렇게 찢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책을 펼침까지 좋은데 이렇게 손이 이렇게 착 가면 찰싹 볼펜으로 손등을 때리라는 거예요. 아유, 그것도 진짜 마법 같아요. 그거 오래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난리와 그걸 치기 전에 가볍게 통제가 가능한 상태에서 기분 좋게 계획적으로 훈련을 시켜라.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10대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참 어렵죠. 이제 큰 아이가 10대가 됐는데 볼펜으로 찰싹 때리는 걸 엉덩이 찰싹 때리는 거 꼬막 때리는 거 정도로는 통제가 안 돼요. 큰 아이를 제가 사실은 어릴 때부터 잘 훈련하고 키우질 못하고 제 화와 성질대로 키우다 보니까 10대 때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매를 드는데 팔을 팍 잡더라고. 뭐 하는 거야 이제 막 하면서 제가 난리를 치니까 때릴 테면 때리라고 이렇게 표정이 때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내가 잘못됐구나, 뭔가 크게 잘못됐구나를 깨닫고 이제 좀 잘 훈련하는 홈스쿨 엄마들 찾아가서 막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10대 아이들을 상당히 이제 존중해 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먼저 하셨고, 그 다음에 엄마가 화를 내면 진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화가 안 납니까? 우리는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그마한 말의 뉘앙스와 표정 하나에도 그냥 불같이 화가 나는 게 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도 잘 훈련하면서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미승호숙함을 아이한테 다 부리게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바탕 아이랑 전쟁을 치르고 울고 불고 막 내가 홈스쿨 한다면서 아이를 망쳤나 봐, 이런 자괴감도 들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그 홈스쿨 엄마를 이제 찾아가고 설명을 듣고 계획을 세우고 적용을 했는데, 첫 번째 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거는 아이의 버릇없는 말투예요. 어쩌라고 막 이걸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막 뭐라면 알았어 알았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순종도 아닌데 불순종도 아니고 뭐 애매한 거예요. 알았다는데 어쩌라고 왜 자꾸 얘기해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랬죠. 근데 이제 그 아이의 불손한 태도를 이제 훈련해야 된다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 엄마한테 가서.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한테 기분 좋은 상태에서 항상 얘기를 해야 된대요. 막 혼났을 때 네가 나 엄마한테 그런 말투로 해가지고는 되겠냐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러지 말고, 이제 그것은 이제 하지만 기분 좋은 상태에서 저기 준영아, 너가 요즘에 엄마한테 하는 말투 때문에 엄마가 마음이 너무 상해.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근데 화가 나면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걸 훈련하지 않으면은 너나 나나 큰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너를 훈계하는데 엄마도 어려움이 많다.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제 뭐 의견 들어보면 얘가 교회 안에서 잘 자랐으면 당연히 말에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너를 도와주고 훈련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너가 그냥 그렇게 하도록 방치하는 게 더 편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하면 야단을 치셔. 막 이제 이렇게 애들한테 호소하거든요. 엘리 제사장 얘기하면서 아이 방치해서 크게 징계받은 제사장 중에 하나야. 막 이러고. 그래서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네가 버릇없는 태도를 하게 되면 엄마는 너랑 대화를 단절하겠다, 끊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어떤 일에 막 이렇게 둘이 책상 조립하다가도 막 대판 싸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나도 짜증내고 걔도 막 짜증내고 왜 짜증을 내 막 이러면서 엄마가 먼저 이랬다고 막 이러고 네가 먼저 했다 막 이러면서 막 싸움이 막 나는데, 그런 상황이 이제 이렇게 제가 먼저 화를 잘 조절해야죠. 먼저 잘 조절해야 해서 엄마가 냈으니까 내가 냈잖아 이런 핑계를 안 주도록 엄마가 정말 분투해야 돼요. 끝까지 존중하는 태도로. 아이가 말을 못 알아듣거나 내가 봤을 때 정말 아닌 게 막 고집을 피워도 막 이러면서 하면 안 되고 자 준영아 차분히 잘 생각해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얘가 짜증을 먼저 내요. 이제 그러면 준영아 이렇게 짜증 내면 너랑 대화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책상에 가서 좀 앉아 있고 말이 준비가 되면 와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준비가 됐다고 이제 이렇게 근데 보통은 이렇게 막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좀 옥신각신이 한참 있어요. 옥신각신이 한참 있고 이게 얘가 짜증을 내다 보면 그 결말을 못 내리고 이제 부정적으로 끝나게 되는데 결론이 안 내려진 상태에서 아이가 이제 나한테 버릇없는 태도를 하면 제가 딱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만해, 그만하고 책상에 가서 생각을 해보고 엄마한테 버릇없는 태도가 아닌 공손하게 엄마는 네 얘기를 뭐든지 들어줄 거야. 근데 공손하게는 해야 돼. 그 준비가 되면 다시 와. 그래가지고 이제 책상에 보냈어요. 이제 그러면은 제가 뭐 저는 이점이 좀 많았죠. 이게 이제 학교를 보내는 엄마들한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또 애는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힌트는 얻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에서 제가 홈스쿨을 하다 보니까 애가 갈 데도 없고 제가 해주는 밥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한 3, 40분을 책상에서 버티다가 이제 엄마 저 얘기할 준비 됐습니다 하고 와요. 그래요. 그럼 얘기해보자. 그래 아까 이렇게 해서 엄마는 이렇게 한 건데 너가 이랬어? 뭐 그랬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또 말하다가 또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초반에는 많이 그래요. 그러면은 준영아 너 엄마가 너 너무 버릇없어서 너랑 대화가 어려워. 다시 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가고 한 두세 번 막 부하가 치밀죠. 걔도 막 부글부글한데 항상 시간은 약이에요. 한 30분 40분 지나면 쫙 가라앉고 다시 오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진짜 화를 내지 않고 훈련이 아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친구 관계나 나중에 다른 관계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다른 사람한테도 되게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욱할 수 있잖아요. 남자들 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특성상 주도적이고 아주 큰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특성상 이게 죄성을 부릴 때는 그게 이제 또 많이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좀 다르게 이렇게 죄를 짓는 양상이 있죠. 근데 남자분들은 이렇게 그냥 욱 하고 올라오는데 그런 순간을 잘 참아 넘기는 것도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저와의 관계를 위해서도 그렇게 했는데 아이가 다른 사회생활에서도 자신을 잘 절제하고 괜히 화내서 난관에 처하지 않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참 그 훈련은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온 가족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막 이렇게 악기를 같이 합주한다고 연습하다가도 보면은 서로 막 곡 이거 누가 고른 거야? 왜 골랐어? 막 이런 말 하면 뭐야 자기 연습하놓고 왜 곡 이거 골랐다고 그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다툼이 이렇게 긴장 상태가 돼요. 그러면은 그 화를 안 내고 이렇게 말하는 훈련이 되면 그래도 이렇게 말하다가 이렇게 잘 수습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화내고 빼렉 이렇게 막 그냥 각방 흩어지고 막 그냥 문 닫고 가고 뭐 며칠 말 안 하고 이제 2, 3일 있다 그냥 어색하게 말 시작하고 이런 상태까지 가지는 않더라고요. 잘 화해하고 잘 대화하는 거를 형제간에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습관을 계속 얘기하고 훈련을 얘기했는데 이 습관은 습관과 중요한 저기 비슷한 게 중독 같아요. 중독.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습관은 선한 행동이 우리 안에 저절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연습하는 게 습관이고 중독은 이 죄된 욕망을 이렇게 막그 방치하고 불어넣었을 때 생기는 게 이제 중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요즘에 도파민 중독이다, 스마트 기기 중독이다 심각한데 저희 예전에 제가 이제 현상교회에 있을 때 그 권장희 소장님이라는 분이 여기 GLCS에서 오셔서 강의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 강의가 아마 자료가 있을 텐데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그 저도 이제 실제로 얼굴을 뵙고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바시에 나오셔서 아니나 다를까 강의하신 게 있더라고. 그게 너무 중요해서 나머지 강의는 그분의 강의로 들은 다음에 질문 있으면 잠깐 받고 흩어져서 반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장희 소장입니다. 저는 오늘 사주면 사주는 순간부터 후회하고 안 사주면 사줄 때까지 시달리고 들볶이는 스마트폰. 네.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골칫거리인 이 스마트폰에 대한 솔루션을 이야기하려고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먼저 뭔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사물을 인식하는 시신경은 뇌의 뒤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일단 뇌의 뒤쪽에서 자극이 생긴다는 뜻이죠. 뒤에서 자극이 생기면 이 자극과 정보를 다시 앞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앞에 있다 그래서 전두엽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전두엽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하는 장소입니다. 자, 우리 아이가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화면에 내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막 누를 때 왔다 갔다 하는 나의 캐릭터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쪽에 찍힌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났으니까 화면 반대편에는 내가 상대해야 될 상대방 몬스터나 캐릭터가 또 나타나겠죠. 그것도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쪽에 찍히는 거예요. 그럼 이 정보를 다시 이제 앞쪽으로 보내줍니다. 이 정보가 왔으니까 앞쪽에서 이제 뭐 하죠? 생각한다 그랬죠. 앉아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것을 때릴까 말까, 세게 때릴까, 싸살 때릴까, 이쪽부터 때릴까, 저쪽부터 때릴까.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화면 속에 있는 내 게임 캐릭터가 어떻게 될까요? 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오면 이걸 앞으로 넘겨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손가락 끝으로 명령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눌러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았으면 자세가 어떻게 돼요? 이러고 있죠? 예, 좀 숙달되면 양손도 쓰죠? 이러고 있을 때는 여기에 자극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실제로 그런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128개 전극이 연결된 장치를 해서 게임을 할 때 뇌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전두엽인데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큰 차이가 없다 그래요. 자, 드라마 한번 볼까요? 김수현이 나타났네요. 무슨 소리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저 상황에서 왜 저 말했을까? 왜 저 말했을까? 생각하고 있으면 내 생각 끝날 때까지 화면이 멈춰서 나를 기다리고 있나요? 예, 화면 어떻게 됐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열심히 쫓아가다 보면 여기는 바쁘지만 앞쪽에서는 자극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책을 읽을 때는 어떨까요? 책을 한번 봅니다. 글자가 눈을 통해서 후디업에 찍혀요. 근데 글자는 기호일 뿐이죠. 여러분이 러시아 글자로 된 책을 넘겨볼까요? 책장 넘길수록 생각 깊어지세요? 막 눈물도 나고 그러세요? 네, 글자는 여기서 인식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두엽으로 보내져서 단어와 문장과 맥락과 구조와 이게 돌아가야 그 책을 읽은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또 뇌 사진을 찍어봤더니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오른쪽 부분에 전두엽이 계속해서 자극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자극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모리 학교 교수라는 분은 이런 연구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대략 일주일에 3일, 하루 1시간 이상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한다면 중학교에 가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물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3일 1시간만 보고 살아도 전두엽의 사고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초, 중, 고등학생들의 지금 전두엽 상태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생겼겠어요. 일주일에 3일 1시간은 무슨 매일 2~3시간씩은 TV 앞에 앉아있든 컴퓨터 앞에 앉아있든 이거라도 쳐다보든 맨날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분의 진단은 우리나라 중학교 교실에 가보면 이미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교실에 가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해보면 정말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 3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첫째, 우리 각자 생각 한번 해보자. 싫어요, 머리 아파요, 생각만 하자 그러면 싫다는 애들이 교실에 점점 늘어나요. 선생님이 생각해보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우리 지금부터 같이 전두엽을 돌려보자, 그 소리죠? 생각 어디서 한다고요? 전두엽. 그럼 싫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저는 전두엽 돌리고 산 적 없어요. 전 맨날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사는 거 잘 모르세요? 그게 그 소리예요, 싫어요 소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거 있죠? 얘들아, 생각 다 끝났니? 이제 우리 토론할 거니까 각자 자기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 한번 해보자. 너 한번 발표해볼까? 없는데요. 너 해볼까? 잘 모르겠는데요. 너는? 글쎄요, 다 없대요. 왜요? 정리하는 곳이 여기거든요.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살았기 때문에 정리된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세 번째 더 싫어하는 거 뭘까요? 네, 써보자. 자, 이제 우리 공부한 내용 그 공책에다가 각자 요약해서 한 페이지씩 써봐. 그러면 특히 남학생들 특히 더 그렇죠? 큰 글씨로 2줄을 써요. 야, 2줄이 뭐야? 더 쓸 게 있을 것 같은데? 다 쓴 건데요? 더 있을 것 같은데? 더 없는데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전두엽이 작동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3단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단계 입수. 일단 지식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1단계라 그러죠. 들어온 지식은 2단계 이 속에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understand. 정리된 지식은 3단계 말과 글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리하고 표출하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전두엽. 근데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있으면 어디가 망가진다고요? 전두엽. 그러니까 실제로 열심히 집어넣지만 정리 표출이 안 되니까 학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학교 가서 아이들이 열심히 집어넣습니다. 몇 단계 한 것이죠? 1단계 한 것이죠. 근데 학교 오자마자 엄마들은 또 학원을 보내죠. 학원 가서 또 열심히 집어넣습니다. 몇 단계죠? 근데 학원 문 열고 나오자마자 스마트폰 이러고 오는 거예요. 드래곤 플라이트도 하고 다 함께 차차차도 하고 이러고 오고 있으면 학원에서 들어온 지식이 정리표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성적이 안 나와요. 또 자녀가 성적이 안 나면 또 엄마들 또 바빠지세요. 어딜 또 열심히 가시더라고요. 어디 가실까요? 네, 옆집 가잖아요. 옆집. 그 집은 수학 뭐해? 우리 애가 이번에 성적이 안 나왔는데 어느 학원 보내나? 정보 수집한다고 또 옆집을 가요. 그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는 주범, 옆집 아줌마라는 거 아니에요. 옆집만 갔다 오면 교육 정책이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그 옆집의 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하나의 지식이 들어오면 그것이 정리표출되는 과정이 있는가 이걸 살펴야 되는데 집어만 넣고 있는 것이죠. 학원에서 아이가 오자마자 컴퓨터를 켜서 게임을 하면 엄마는 아들아 왜 또 학원에서 오자마자 게임을 하니? 그러죠. 그럼 아이는 뭐라 그래요? 엄마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뭐가 다 끝나요? 이제 몇 단계 끝난 거예요? 겨우 1단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두엽이 돌아가지 않고 1단계만 하면 어떤 인생이 되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애플사에서 아이폰을 만드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아이폰이요 하나 만드는데 제작비가 100원이라면 그 중에 30원은 부품 구입비라는 것이에요. 부품을 사온다는 거예요. 사다가 하청을 주죠. 중국의 노동자 근로자들에게 하청을 주는데 조립하는 데는 5원을 쓴답니다. 그 아이폰 하나 만드는데 실제로 얼마 들어간 거예요? 35원. 그럼 애플사는 얼마를 가져갔죠? 65원. 뭐 했다고요? 뭐 했죠? 아니 부품을 만들었어요? 조립을 했어요? 뭘 했길래 65원 가져갔죠? 예, 그것을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뒷면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Made in China 또는 Assembled in China. 디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두엽 사용한 비용 이런 뜻이에요. 두 마디로 말하면 정리표출한 비용 이런 뜻이고요. 쉬운 말로 하면 아이디어, 어려운 말로 하면 R&D, 연구개발비 이런 뜻이죠. 얼마라고요? 65원. 그러면 made in China, assembled in China 했을 때 made, assembled 이건 뭘 사용한 비용일까요? 손을 사용한 비용. 다른 말로 하면 시키는 거 한 비용. 얼마요? 여러분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생각해 볼까? 없는데요. 발표해 볼까? 잘 모르겠는데요. 써볼까? 싫은데요. 그러고 있으면 선생님이 그 친구한테 뭐라 그럴까요? 그래? 그럼 너는 그냥 앉아서 시키는 거나 해 이러겠죠. 자, 시키는 거 하면 얼마 번다고요? 얼마나 많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5원짜리가 돼가고 있는지 이제 보이세요? 그래봤자 5원이에요. 나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엄마 다 맞췄어요. 100점 맞았어요. 아유 장하다 우리 아들 스카이 대학도 가겠구나. 여러분 스카이 대학 나서 뭐 할 건데 남의 지식 가지고? 옛날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었죠. 남이 알고 있는 거 흉내내도 내가 먹고 살았으니까. 오늘날은 남이 알고 있는 거 흉내내면 저작권법 위반. 여러분 남의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리표출을 돼서 창의적인 창조적인 내 생각이 돌아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리콘밸리에 가면 발도로프 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이 초등학교는 1년 등록금이 2천만 원도 넘고요. 이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의 70%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3사 직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학교에는요 그 학교 아이들의 90%가 구글 검색으로 숙제를 해본 적이 없대요. 검색을 하지 않는데요. 우리 생각에 아니 실리콘밸리에 있고 등록금도 2천만 원도 넘고 부모들이 다 첨단 스마트 기기를 만들면 그 학교에는 아마 첨단 스마트 기기로 도배가 됐을 것 같은데 검색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자기들은 스마트 기기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손에 다 앵겨놓고는 자기 자녀들은 검색도 못하게 해요. 왜일까요? 그들이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디자인한 것을 시켜서 일하는 중국 사람들이 5원을 벌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어른 됐을 때 누군가가 디자인한 것을 시켜서 일하는 5원짜리가 되길 원치 않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검색창에다가 우리가 궁금한 걸 쳐보세요. 엔터키 치면 답은 바로 떠요 안 떠요? 뜨죠? 이거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누군가가 정리표출했기 때문에 내 검색창에 들어온 것이죠. 검색은 학습이 아닙니다. 사색이 되어야 학습인 거예요. 사색은 뭐예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정리표출, 전두엽이 활동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거기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한 그룹은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해서 프린터 출력을 해서 숙제를 내게 하고 한 그룹은 관련 책을 찾아서 손으로 써서 숙제를 내게 한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과제를 기억하는 정도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인터넷으로 숙제를 한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요 드래그해서 복사하기 누르고
잘라 붙여서 프린트키 누르면 출력 쫙 되고요. 진짜 편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편하고 쉽고 빨라요. 맞죠? 그런데요, 과제를 그 아이들이 낸 걸 가지고 질문해 봤더니 과제를 기억하는 정도가 12%였어요. 학습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숙제를 한 친구들은 뭘 한 거죠? 손가락 놀이 한 거네요. 손가락 놀이. 그러면 책을 읽은 친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책을 읽고 있으면 이제 어디가 돌아간다 그랬죠? 전두엽 열심히 돌려야 됩니다. 읽은 책을 그대로 숙제로 낼 수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요약해야죠. 요약 정리. 정리해야죠. 정리한 걸 또 글로 쓰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선생님들 기한이라도 하나 뭐 쓰고 가정통신문 하나 쓰려고 해보면 썼다 줬다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하게 되죠. 여러분, 쓴다는 것은 가장 고도의 사고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학습의 결론은 쓰는 것으로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쓰는 거 싫어한다고 프로젝션 TV에다가 딱 오늘 공부한 거 요약해서 딱 비춰주고 봐라. 여러분, 보라는 학습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보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에게 네가 요약해서 정리한 것들을 써봐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썼어요. 써서 숙제를 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과제 기억하는 정도를 확인해 봤더니요, 75%. 학습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이게 사고 기능이 돌아가야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 기기 편해요, 쉬워요, 빨라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의 힘을 빌리면 내 힘은 약해진다. 우리가 스마트폰에다가 전화번호를 입력시키고 났더니 내 머릿속에 전화번호 남아있어요? 다 사라졌어요. 남의 힘을 빌려서 편하긴 한데 내 힘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여기다 전화번호 입력하고 사세요. 편하게. 왜? 여러분 인생 어차피 끝났으니까 그냥 편하게 사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은 10대만 살고 죽을 인생들이 아니죠. 여러분, 이 아이들은 20대, 30대, 40대, 50대를 위해서 자기 힘을 키워야 될 아이들이에요. 자기 힘을 키워야 될 나이에 왜 자꾸 편한 걸 주려고 그러세요? 쉬운 방법을 주려고 그러세요?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발도르프 교육은 편한 걸 하라가 아니라, 쉽고 편한 걸 하라가 아니라 네 힘을 키워라 이거예요. 여러분, 교육의 교자는 가르칠 교자를 써요. 육자는 기를 육자를 쓰죠. 키우는 것이 교육입니다. 힘을 키우는 게 교육이지 편하게 만드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뭘 선택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스마트폰 써요. 그러나 편해요. 좋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도 중3 딸이 있습니다. 제가 중3 딸한테 가서 야, 아빠가 이거 써보니까 진짜 편해. 너도 하나 써라. 제가 줄까 안 줄까요? 저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는 중3이라도 피처폰 쓰고 있어요. 월정이 16,500원짜리 알 금방 떨어지는 거. 그거 써요. 왜? 불편하죠? 왜? 우리 아이는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피처폰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조각칼을 숙련된 조각가가 들고 있으면 우리는 기대하며 보죠. 와, 오늘은 또 저 손끝에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까. 그런데 3살짜리가 날카로운 조각칼을 손에 들고 씩 웃고 있어 보세요. 기대가 되세요? 무섭죠? 그게 제 심정이에요. 대한민국 초, 중, 고등학생들이 스마트폰 이러고 다니는 걸 보면 저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다 5원짜리예요. 교실에 가보면 다 5원짜리예요. 여러분, 제가 교실에 가서 정말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의욕이 없어요. 뭔가 해보려는 마음이 없어요. 왜? 스마트폰 이러고 있으면서 그것이 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들과 또 이 방송을 인터넷으로나 영상으로 보실 분들에게 제안하는데, 정말 우리 자녀가 대학에 갈 때까지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피처폰을 쓰게 해서 디자인하는 아이로 대학까지는 보내겠다, 결단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결단하고 자녀를 키울 100만 부모 클럽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입하십시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다 가입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정말 나는 대학 갈 때까지 내가 피처폰으로 대학 갈 때까지 스스로 디자인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100만 청소년도 모아보려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100만 청소년 클럽에 가입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함께 디자인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을, 다음 세대들을 같이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두엽에 뉴런이 형성되는 그 모든 길을 결정돼 버리거든요.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17, 18 정도까지만 돼도 지켜줘도 그렇게 뇌가 이제 위험하지 않은데 뇌가 완성되지 않은 그런 이제 중학교 16, 17 그런 아이들까지가 상당히 이제 그 해가 많다는 거죠. 나중에 돌이키고 이제 회개하고 삶을 수정할 기회는 오겠죠. 그렇지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뇌에 이미 이렇게 길이 나버렸는데 좋은 습관을 기르면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쉽지만 나쁜 것이 이렇게 뇌에 자리 잡게 되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제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뇌가 발달할 때까지만 기다려주자, 차단하자. 이게 이제 저희의 취지고 고양 발도르프를 이틀 전에 만났어요. 이번에 고양시 대한교육기관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기기들 다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이제 다른 선생님들 사례를 이제 물었는데 제일 부러운 게 고양 발도르프였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저희는 아예 안 돼요. 소유도 안 되고 집에 TV도 둘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전면 사용하지 않고 아날로그식으로 한다고. 그게 이제 발도르프 학교에 지금까지 지켜오는 철학과 특징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보내신다고 하는데 제가 그 이틀 전에 봤는데 이 강의 준비하면서 세바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발도르프는 이러는구나. 이거를 기독교 베이스의 교육도 아닌데 실천하고 있는 이 대단한 힘.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힘이 있나 막 이런 자괴감도 들고 좀 막 마음이 뭉클할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그 보면서. 자 이제 아까 그 아이들이 그 스마트폰이 때문에 이제 무기력하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 기기에 아이들이 이렇게 또 중독이 쉽게 되는 이유는 좋은 놀이 문화가 없고 입시 위주의 그런 그 아이들의 지적 자극이 전혀 되지 않는 교육의 시스템도 저는 사실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교육의 아이들이 참 불쌍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진짜 무엇을 해야 될까 되게 탄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없앤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고 사실 공교육은 봐줘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희망이 있고 우리는 좋은 교육을 하겠다고 기치를 걸고 출발했고 에너지와 돈을 들이고 있는데 이거가 새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 아무리 쏟아부어도 요새 계속 셉니다. 지금 아이들이 제가 독서지도 수업을 하는데 여기 얼마나 좋은 얘기 하세요. 책을 읽고 요약해와라. 매주 아이들과 제가 씨름하는 게 그거거든요. 고등부 독서, 중등 독서를 제가 지금 맡아서 하나 하고 있는데 이제 디테일한 내용을 기억을 못하고 이렇게 막 그냥 하늘 때가 있어요. 그 내용 있었잖아. 그런데 모르는 거죠. 그 아이는 숙제를 어떻게 해왔을까요? 책을 안 읽고 AI를 찾아왔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상당히 걱정이 돼요. 이걸 어떻게 단속해야 되나도 아니지만 아이들한테 일부러 재밌는 책을 막 주려고 이제 애를 쓰고 책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쨌든 책을 읽는 이런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이런 교육을 아무리 애를 써도 이렇게 새는 것을 막지 않으면 어찌할꼬 이제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도 전면 소유 금지, 개인이 자기의 명의로 소유해서 자기 방에서 사용하는 거를 금지하자. 이게 사실은 저희가 마음으로는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하고 싶은 목표는 그건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부모 거의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사용해서 부분적으로 학습이 필요한 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로 가는 게 이제 그거지만 또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부모님과 학생들 반대가 거세다. 그래서 학교의 어떤 기반과 분위기와 이런 것 자체를 너무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런 결정이 그러면 이제 소유하면서 자잘자잘한 이제 규제를 엄청 하게 되는 거죠. 10시 이후에 사용 금지, SNS 탈 때 뭐 하루에 얼마 근데 이거를 다 이제 누가 하겠냐 하는 마음은 들어요.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부모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자기 방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약속이 있어서 늦게 들어오시도 혼자 둘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집에 부모가 없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그런 규제를 이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규제 학생이 개인 소유하는 것을 반대하셔서 그런 결정을 내가 못한다. 그러면 학교는 얼마든지 검색하고 조사해서 자세하게 무슨 어플 까세요, 뭐 하세요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고 그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떠한 규제도 없이 이제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자이 옛날에는 없었었는데 이제 막 늘어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규제가 없이 지금까지 이제 흘러온 것 같은데 가장 이제 속편한 것은 이제 정말 없애는 건데 고등학교부터는 좀 자유롭게 해도 된다.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도 했고 설문조사 잠깐 그 보여주시면 거의 90%가 이제 70%는 적극 지지고 이제 60%도 대부분이 지지고 이제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많은 학부모님이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한다면 지지해 주시겠다 의견은 표명했고 지금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크기 때문에 중고등 아이들은 그 11월 내내 학생 회의를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그 결론을 도출하도록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 회의를 했고 2번 정도 회의를 더 할 것 같아요. 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이런 것에 동참하고 따라줄지 학교에서도 좀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왕이면 자발적인 마음으로 가고자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억지로 우리가 꺾기도 너무 역부족이다 이런 의견을 주신 학부모님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마음이야 그렇지만 지금 조심스럽게 이제 발걸음을 떼고 있고 이런 결정은 방학 전까지 해야지 아이들이 방학을 안전하고 이렇게 보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훈련이나 스마트폰 기기에 관련해서 지금 가셔서 이제 또 담임 선생님들과 얘기는 하겠지만 저한테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질문 시간 잠깐 갖고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안에서는 사실은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를 아마 답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그런데 이제 머리로는 이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도 좀 펴야 되겠다라는 거지만은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토론을 할 때 이 아이들의 근거 있죠. 근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과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라는 이런 어떤 제안을 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들의 입장만 주장하면서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 과학적으로 아까 우리 권장이 저도 이 분을 아는데 요런 아까 15분짜리 한번 영상을 보고 한번 이분은 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경적이지 않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냈다. 그럼 너희들은 만약에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되는 게 옳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근거를 도출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적으로도 어떤 부분에서 이게 타당한가 이런 식으로 조금 토론을 하면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너무 좋으신 말씀이고요. 사실은 이제 학기 초에 권장희 소장님이 운영하는 이 놀이센터에서 권장희 소장님은 못 오시고 직원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이렇게 1시간 넘게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그때 이제 이거를 자세한 거를 들었어요. 되게 저는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 아이들은 다 아는 이야기다 그런 건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막 포스터 만드는 운동도 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이제 해서 어떤 해악이 오는 거니까 너무 잘 알아요 아이들이. 포스터로 그려낸 거 보면은 정말 잘 알아. 그러니까 알지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거 어린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니 아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되게 조심스러운데 너무 좋은 얘기 하셨고 제가 선생님들한테는 부탁을 했어요. 요거 토론할 때 심증, 자기 기분, 성향을 얘기하지 말고 요 근거를 반드시 대게 하라. 통계 자료, 과학 자료 이렇게 이제 말씀은 드렸었어요. 예, 그리고 그거 지금 드렸으니까 더 아이들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런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선생님들 이렇게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을까요? 스마트폰을 뭐 금지한대라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더 강하게 해주시면 저는 이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약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안 그러면 애랑 대립이 있으니까 근데 그 고등학교 그 아이들한테 니네가 이렇게 정해줬을 때 후배들을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주면 자기는 원하지만 자기도 알잖아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물론 자기는 좋지만 이 결정이 좀 이렇게 학교 후배들에게 좋은 설예가 될 수 있도록 선배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했다 정말 필요한 부분 그리고 이 없어져야 되는 부분을 좀 후배들 생각해서 네. 좀 잘 의논해 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자기는 원하겠지만 생각해 보면 내 후배들은 어떻게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좋을까? 한번 그냥 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특히 기독교 대안학교가 이렇게 참 어렵잖아요. 아이들도 들고 날고 경제적으로도 항상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지탱해 주는 건 사실 공동체 힘이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철학이 같이 돼야 되고 자주 만나야 되고 자주 기도해야 되고 자주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이 공동체 의식이 사실은 이제 학부모 사이에서도 상당히 이게 느슨해지는 걸 보게 돼요. 이렇게 조금 이제 저희 때보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더 심각합니다. 쟤를 위해서 내가 왜 참아, 이런 사고들이 상당히 팽배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고자, 그런 가치를 가르쳐 주고자 저희가 해야 되는 애를 쓰는 게 좀 저희들도 이제 분투하는 부분의 하나인데, 그 독서 지도를 하고 아이들의 사고를 이렇게 듣다 보면 정말 이기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명예와 돈을 쫓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런 이제 아이들을 봤을 때, 아 정말 이게 위기다 이런 느낌이 들고, 뭐 이유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스마트폰을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좋으신 얘기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 아이들 안에 없어서 사실은 고민은 돼요. 중학교 아이들이 이제 조금 심각하고, 제가 사실은 너무 생각하는 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도 그렇고. 고등부 아이들을 따로 찾아갔었어요. 걔네들을 데리고 한 15분 동안 제가 호소를 했어요. 후배들을 살려다오. 얘네들은요 공부를 하겠다고 피처폰으로 스스로 바꿨어요. 한 3명이 그랬더라고요. 내가 너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독서지도 수업을 해보면 사고력이 상당하고 주도적이고 아이들이 반듯해요. 지금 우리 학교 고등부 아이들이.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와 여러 가지 학교의 어려움을 이게 겪은 이후 중학교 아이들은 지금 많은 디톡스가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독서도 집어넣고 뭐 스마트키도 이게 절제하고 하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어른들 말보다 형들 말은 좀 더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형들한테 가가지고 너네는 할 수 있지만 니네 후배들은 안 되거든. 이 학교의 취지와 어른들의 마음을 잘 읽어서 제발 후배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끌어다오. 그래서 제가 호소를 하긴 했었어요. 예, 그 방법도 저도 썼어요. 예. 지금 나오신 얘기들 참고해가지고 아무튼 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둡고 혼란한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기르시고자 GLCS를 세워주시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돌이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큰 전쟁이 스마트 기기와의 싸움에 주님께서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문제가 아니어도 분투하고 세워나가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으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참으로 때로는 이것에 발걸음을 나가는 데 있어서 겁도 많이 나고, 아이들이 이탈할까, 학부모가 이탈할까 참 염려되는 것이 학교의 마음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하라고 하신 일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아이들 마음 또한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강압적으로나 강제적으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신 줄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인격적인 아이들, 자유의지를 가진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득하고 이끌어 가야 될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너무 강압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너무 겁내서 방치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또한 위험에 노출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어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밤낮 기도하고 저희가 애쓸 때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돌아가서 여러 가지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도 은혜 주셔서 서로 은혜를 끼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